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전 차단 외교를 위해 내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상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은 인질이 250명에 달한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지도부의 반대에도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놓고 의사단체들이 잠시 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확대안을 밀어붙인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MBN의 공모주 투자 사기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 상당수는 은퇴한 5, 60대 가장들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일교차는 최대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전쟁은 지휘 고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미사일이 회담을 하고 있던 네타냐후 총리와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들은 회담을 하다 말고 벙커 안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죠.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예고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지상전이 두렵지 않다. 우리도 준비됐다며 쏜 건데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여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이 정리되면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들은 인질을 살려주려고 했으니 일이 생긴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인 거다 이거죠. 첫 소식 장동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하마스는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로 쳐들어오는 적군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이중 국적인 21살 여성이 다친 팔을 치료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אני רק מבקשת שיחזירו אותי הביתה כמה שיותר מהר למשפחה שלי, להורים שלי, לאחים שלי. בבקשה תוציאו אותנו מפה כמה שיותר מהר. בבקשה. תודה. 하마스는 이러한 인질이 200명에서 250명이라며 상황이 허락하면 석방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بأن العدوان الصهيوني الغاشم على المباني والبيوت وقصف البنايات دون سابق إنذار أدى إلى فقدان 22 أسيرا منهم لحياتهم حتى الآن. 이스라엘은 인질들의 귀환을 위해 모든 정보와 작전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מתקיים מאמץ בעדיפות עליונה לאומית בסוגיית החטופים ואנחנו ממוקדים במאמץ הזה כעדיפות עליונה לאומית.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차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 중에 울린 공습 경보에 5분간 벙커 안으로 긴급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 밤새 폭격을 가해 최소 7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현지 시각으로 18일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와 이집트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면박을 받는 등 성과가 없자 직접 나서기로 한 건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며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외교전으로 미국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8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최고 수준의 지지와 함께 확전 방지를 위한 마지막 외교라는 분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연쇄 회동에 나서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도 잇따라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만나 확전을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This will be a long war. The price will be high, but we are going to win for Israel, for the Jewish.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군 병력 파병에 선을 그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군 당국자를 인용해 4,000명 이상의 병력과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이스라엘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전을 경계하는 미국에 비해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어 양국 간의 미묘한 차이가 전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폭격으로 죽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을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조금 전 유엔은 가자 전역에 있는 병원의 연료 비축량이 24시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죠. 지금도 주민들은 연료도 식수도 없어 바닷물 섞인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 지경인데 말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자 지구로 넘어가는 라파 국경에 트럭 수백 대가 멈춰 있습니다. 봉쇄가 계속되면서 구호 물품이 들어가지 못한 지 벌써 8일째입니다. 생존 수단이 바닥난 가자 지구엔 연일 무차별 공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 바로 옆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친 사람이 끊임없이 밀려들지만 병원엔 의약품과 연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The machines are no longer working because the water pressure now has dropped. It's falling apart in every kind of junction in the system. 주민 수십만 명이 써야 할 전기와 식수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빵을 굽는 전기 오븐도 작동시킬 수 없고 식수가 모자라 바닷물이 섞여 있는 수돗물을 마셔야 합니다. منطقة الناس على المخيم فيش مي لا حلو في الحوض عندنا 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ة يعني أنا مستعد أ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ة هذا عادي يعني مي مالحة.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참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연합은 봉쇄된 육로 대신 하늘길을 통해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Palestinians in Gaza are in need of humanitarian help and aid. They cannot pay the price of Hamas barbarism. 영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스라엘 사태가 마냥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마스처럼 북한도 우리를 상대로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하마스의 공격을 분석해 본 결과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침투, 아이언돔 무력화를 위한 대규모 로켓 공격 전술은 북한으로부터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북한제 무기 사용 정황도 확인이 됐죠. 우리 군은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러글라이더를 탄 하마스 무장대원 수십 명이 음악 축제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방공망을 뚫고 착륙한 하마스 대원들의 총기 난사에 260여 명의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우리 군은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기습이 북한으로부터 전수받은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청와대 타격 훈련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쌓은 경험들이 하마스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휴일 새벽 기습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를 통한 아이언돔 무력화 등도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무기 거래의 정황으로 충돌 초기 발견됐던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의 RPG-7 미사일이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경에서 하마스 유관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122mm 방사포탄에 한글로 방 122로 표기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하마스 간 직접 거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다른 중동 국가를 통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의 효과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대남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북한을 마주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분석 결과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봉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패러글라이딩 전술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대표적인 특수전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할 때 지상에서 이 훈련 받아봤는데요. 그래요? 네, 낙하산과 소총을 메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패러글라이딩으로 국경을 넘는 겁니다. 후방 시설과 기지에 침투를 한 뒤 급습을 해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입니다. 북한군이 쓰면은 위협적일까요?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는 4km에 달하는 뭐라 그럴까요? 비무장지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덜 위협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를 한다. 이 고도랑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네. 고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시점에 온다면 위협적일 수 있겠죠. 네. 위협은 되지만 공중 침투 대비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직접 들어보시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단 적어도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 침투라든지 잠복이 가능하고. 지하 침투 역시 하마스가 북한과 비슷한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5년부터 가자 지구 지하에 길이 500여 킬로미터의 와. 지하 터널인 가자 메트로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2m가 안 되는 높이에 폭은 2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지금 합니다. 나오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남 기습 침투를 위해 판 4개의 땅굴, 높이가 1.2에서 2m 정도 되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과 밀접한 중동 국가들을 통해서 하마스가 북한의 땅굴 기술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당황했었잖아요. 근데 북한도 시간당 10,000발 넘게 로켓을 퍼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16,000발입니다.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약 700문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약 300문 정도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그 정도를 쏘면 전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군이 이걸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달리 대화력전 체계로 적의 원점을 타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초탄 공격을 당하면 피해가 불가피하겠죠. 네. 따라서 최소한 방어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도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수천 발의 로켓 모두 격추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가 쏜 로켓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는데요. 아이언돔이 격추한 게 700여 발로 격추율을 계산해보면 약 78% 정도 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뉴스적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고개 운전을 하던 40대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차량의 마지막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이었죠.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흰색 SUV 차량을 뒤쫓습니다. 순찰차를 보고 잠시 속력을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유턴을 하며 달아납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한참을 내달린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남성이 들이받은 이곳 중앙분리대는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연석이 휘어지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제 새벽 1시 반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격하자 서울 강남의 삼성역 인근부터 대치동까지 약 2km를 도주한 겁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인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끈질긴 추격으로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었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도 되게 앞쪽으로 칼치기 하면서 지나가고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서. 경찰은 음주운전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만취 운전에 이어 이번엔 만취 난동 사건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 자동차를 부수고 행인들을 위협하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항해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는데 술 마시고 깜빡 잊었나 봅니다. 본인이 불법 필요자라는 사실을요.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 출입문을 향해 자전거를 휘두릅니다. 잠시 후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자 의자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뒤쫓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주차장에 놓은 어린이용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부수고 의자를 들고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자 A씨는 인근의 연립주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손님을 지금 가야 되더라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이거 문 안 열어주니까 막 두드리더라고. 인근 연립주택 옥상으로 도망친 A씨는 경찰에게 자전거 등을 던지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리핀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위협한 30대 탈북민이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들과 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아파트 아래에는 위에서 내던진 화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30대 탈북민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칼인지 뭔지 모르는데 처음에 그냥 번덕번덕한 거를 가지고 이길 알고 올라가서 내려왔다 하고 그 난간은 저거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 무서워.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은 이 현관문을 뜯고 안으로 진입해 남성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가 창문이 열려있던 발코니를 통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3시간 정도 소동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조치되자 자녀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어린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한국으로 도주했는데 이번엔 한국 경찰이 나서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당해 그게 범죄인지도 몰랐다는 딸. 그녀는 성폭행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다며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경찰이 주변을 살피더니 약 2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돼 차량에 탑승합니다. 지난 13일 의붓 딸을 13년간 수천 번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계부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범죄 범죄자라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하시고 네, 전혀 모릅니다. 200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B씨는 의붓 아버지인 A씨에게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가족 모두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도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됐습니다. 2015년 한국에 들어온 B씨는 아버지가 했던 몹쓸 짓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지한 B씨는 뉴질랜드로 돌아가 A씨에게 경고했지만 성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가 경찰 조사 전에 한국으로 도주하며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B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한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했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된 남성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2008년에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웬일입니까? 피해자는 워낙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이라 범행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피의자인 계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성인이 돼 이러한 일들이 범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겁니다. 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친족일 경우에는 고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통상적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SNS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며 이루어지는데요. 네.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알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해치려는 고의가 아닐 텐데라는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족 간의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가 더 힘든데요. 피해자가 외부로 사건을 알리게 될 경우 본인 가족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더 빨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가서 같이 살았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이고, 이 의붓 아버지는 지금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을 땐 이미 15년이도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까지 참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그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검거 당시 집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고 이를 포렌식 의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부의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주하며 다른 친딸을 버려둔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 처벌, 그 형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 점과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 7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 아가씨가 2008년부터 당했으니까 지금 못해도 15년인데 그 괴롭힘 당한 횟수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더 짧은 징역형이 나오는 거네요. 네, 상당히 좀 짧은 징역형인 점에서 사법부의 좀 판단도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운전하고 있었고 손자가 숨진 사고였는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가 국과수 감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찌 된 걸까요?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과수 망신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운전한 할머니는 12살 손자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제동 계열의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 진행돼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불성치가 나면 뭐하냐고, 도연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래도 마음의 짐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민간 전문가의 블랙박스 음향 정밀 감정에서도 국과수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감정위는 변속 레버를 D에서 N으로 다시 N에서 D로 변경하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어를 조작했다고 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상반되는 겁니다. 또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음도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나는 엔진음과 주파수가 눈에 띄게 다른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과수가 없었던 사실을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감정 결과를 내놓은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이번 음향 분석 감정에서 도연이가 충돌 직전 비교적 차분하게 부딪히겠다고 말하고 질주를 할 때 공포에 질린 듯 어라는 목소리도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는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회 시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건데 서초동 법원과 경찰청 사거리 등 11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지 말라고 했던 만큼 시행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 등 출퇴근길 주요 도로 집회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거나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가 변경됐는데 이곳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서빙고로도 주요 도로에 포함되면서 대통령실 주변길은 교통소통에 방해된다면 집회 시위 금지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울 서초동의 법원검찰청 사거리도 주요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전국 11개 도로가 새롭게 주요 도로로 지정됐고 최근 5년간 집회 시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빠졌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이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 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실을 이 법률과 상관없이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이거는 논란 소지가 상당히 격스러워 보입니다. 앞서 법원도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다르게 보며 경찰의 집무실 앞 집회 시위 금지 통고를 취소해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하더니 법정에선 변호인 대신 이례적으로 30분이나 직접 입을 열어 변호에 나섰습니다. 정치가로서 인생을 걸고 이익을 챙긴 게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재판 때와 똑같이 지팡이를 짚으며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법정에서는 이례적으로 3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며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나흘 중 사흘은 수사와 감사를 받으며 공무원들에게 문제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해왔다며 인생을 걸고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을 왜 미리 환수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말대로 다 긁어 환수하는 건 공산당이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등 정치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손잡고 공적인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인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지적에 공소장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금요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주 2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의혹도 각각 별도로 기소된 만큼 재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두 건 모두 대장동, 성남FC 재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한 재판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꼼수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러 건을 왜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냐면서요.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들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사안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영장을 3번에 나누어서 청구했어야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러 사건을 묶어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제가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 대표의 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당시 후보가 그 대선 전날 또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475만 명에게 발송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저는 연루 가능성까지 차질 없이 수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당무에는 아직 복귀하지 않았죠. 복귀 뒤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가결파를 징계할지 여부인데 이 대표는 최근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친명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 뜻이 전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 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다만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등 친명 지도부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친명 의원들은 해당 행위에 대한 별도 논의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의 기강을 엄정히 수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같은 대표 의지에 따라 이른바 가결파 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청원도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 청원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 지도부는 무조건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당 통합을 위한 가결파 포용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작업이 복귀 뒤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행보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결심은 그런데 친명계와 비명계 각각 얼마나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는 아직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세력과 낭금이 남은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조홍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비명계 징계 주장에 대해 박정희 정권 당시에 긴급 조치를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 딱 듣는 순간 마치 그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비상군법에 의해서 15년 이하 징역 보낼 수 있는 그 긴급 조치라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러는 겁니까? 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의 좌장으로 불리는데요. 네네. 지난 12일 한 인터뷰에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결 자체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표의 사퇴나 사당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가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정리를 좀 해야 할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복귀를 언제 하느냐. 네, 이 대표 오늘 재판에는 참석을 했는데 당무 복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는 복귀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부러 복귀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굳이 지금 등장해서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 다음 주 초쯤 복귀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2주차를 맞은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떤 상임위가 뜨거웠습니까? 네, 공영방송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과방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최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피켓 때문에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최다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인영 우리 장관님, 전 장관님, 원내대표님 또 현직 최고위원은 두 분 계신데 좀 이렇게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의사진행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의원님 발언할 때 이 팻말 들고 있으면 또 국민의힘 의원님도 팻말 들고 발언하면 이게 오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수 필요가 있냐고요. 대충 봐도 뭐 저래서 회의가 됐겠냐 싶습니다. 네, 피켓 공방 속에 시작한 지 28분 만에 발행이 됐습니다. 16분 만에 재개는 됐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피켓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결국 양측이 모두 피켓을 제거하기로 합의가 되고 나서야 회의는 정상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설화를 일으켰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오늘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단체 출범식에서 한 축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단체가 극우 단체였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이 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라고 봐도. 그 180석이 목표라는 저런 이야기 들은 바도 없고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그게 어떻게 사무입니까? 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K방산 세일즈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방위사원합 전시회에 참석해서 직접 홍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나 가짜 평화 등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는데 최근 이념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하늘에 흰색 연기로 하트를 그린 뒤 큐피드의 화살을 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한미연합 F-16 편대는 공중급유 수송기를 호위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B-52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양국 공중전력의 시범 비행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방산 전시회에는 모두 57개국이 참여했는데 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은 우리 방위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핵 위협이나 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 이념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조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인 곳도 많았는데 하지만 낮이 되면서 언제 그랬냐 싶을 만큼 기온이 크게 올랐죠.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20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들 만큼 쌀쌀한 아침 날씨. 두꺼운 점퍼에 마스크까지 동원해보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찬 기운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쌀쌀해 춥다는. 그래서 마스크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하면 덜 추워서 했어. 북서쪽에서 영하 20도의 강력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갔고 강원 안흥 영하 0.8도 등 산간 지역은 대부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7.5도 등 내륙도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관측되는 기온보다 더 낮아
0도에 가까운 추위를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북한산에선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낮아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엔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20도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 대부분의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뒤 주말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던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조기 연금 수급은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 연금 신청자가 급증해 누적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도 급하지만 점점 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춰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 건보료 문제 때문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 월 기준으로 0.5% 깎입니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깎인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10년 넘게 가입하고 올해 기준 월 소득이 286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도입 이후 한 해 신청자는 6만 명을 밑돌았는데 올해 6월 기준 이미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적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미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유독 급증한 이유는 올해 연금 수급 나이가 63세로 늦춰진 탓입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수급 나이가 한 살씩 연장돼 65세까지 늦춥니다. 55세 무렵에 은퇴해 연금을 타기 전까지 수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중고령층의 은퇴 연령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은퇴 이후의 소득 중단으로 인한 생계비 마련 등의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규모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한 점도 수령자 급증의 이유로 꼽힙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해 더 적은 연금을 받으려는 겁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는데 한 집당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가 최근 시공자를 교체해야 할지를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분담금이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인데 강북 지역 전체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36년 된 재건축 아파트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5층 저층 아파트로 전용 37제곱미터 단일 평형 80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범단지로 선정돼 일대 재건축 중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내년 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를 배정받으려면 3억 원, 전용 84제곱미터를 배정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들 것으로 추산돼 조합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시공사 교체는 물론 정비계획 자체를 아예 변경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이제 과도하죠. 이렇게 할 바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에 이사 가도 충분히 5, 6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분담금이 높게 나온 이유는 치솟는 공사비 때문입니다. 올해 초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이 지난해 제시한 공사비는 평당 650만 원이지만 주민들은 2년 뒤 본계약 때 870만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계주공 재건축 단지들은 5단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악영향은 더 크게 온다고 볼 수 있죠. 공사비 급등에 7%가 넘는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전국 분양시장 전망이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대업자 정모 씨 일가의 법인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18개 법인을 소유, 아들은 공인중개사. 가족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걸까요? 현장으로 쫓아간 피해자들이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택시를 타려는 임대인과 마주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택시 뒷자리로 몰려가 누군가를 끌어냅니다. 야, 너네야? 어제 나 기억하지? 기억나요? 택시 안에 있는 사람은 수원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정모 씨와 아내 그리고 아들입니다. 정 씨 일가 법인 회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고 나오다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붙들린 겁니다. 택시 안에서 20분 남짓 피해자들과 술랑이를 벌인 정 씨 가족은 결국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저렇게까지 화가 정 씨는 보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 내놓으신 건가요? 네, 내놓은 거 맞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정 씨의 법인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였고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만 670여 세대로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 씨 일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어제 공모주 투자 사기를 단독으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보도가 나간 이후 몰랐는데 나도 피해자였다는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이지만 공모주를 이용했다는 게 다른 점인데 때문에 일각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공모주 투자 사기로 옮겨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도 후 기자에게 도착한 이메일. 자신도 피해자라며 신고 방법을 묻습니다. 밤사이 피해자는 3명 더 추가돼 53명, 피해액도 101억 4,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피해자 중에는 피해액이 9억 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3살 정도 됐는데 처음 피해자방을 만들었을 때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수가 지금은 현재 53명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수법에 공모주나 거래소 앱 같은 새로운 미끼를 결합시킨 방식으로 보인다며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해 전국의 피해자 신고를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당들은 보도가 나간 지금도 같은 광고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보낸 통장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단돈 10만 원만 당해도 바로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투자 사기는 영장까지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보이스피싱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우선 정지하고 뭐 조사를 하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이 강화되자 그 조직들이 투자 사기 범죄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30%가량 줄어들고 투자 사기가 그만큼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동일한 사기 조직인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투자 사기 사건의 특징은 한 사람당 피해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량 공모주 투자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믿음 때문에 적금, 자녀 예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9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죠.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5, 60대로 은퇴 자금을 불려서 이거를 불려보려다가 전 재산을 잃은 경우였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억 원, 8억 4천만 원, 6억 6천만 원. 공모주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대출까지 동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직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고액을 알렸죠. 대출까지 끌어쓴 거라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와이프한테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가장들. 은퇴 자금으로 재테크라도 해보려던 절박함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딸 유학비용까지 다 풀었는데 앞으로 생활비 좀 벌겠다고 전태 들었다가 뭐 폭망하게 된 꼴이더니 이래 저래 모아놨던 거에 한 번에 다 털어먹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투자했다는 B 씨는 사실을 알고도 보듬어준 가족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사기당하는 건 좋은데 아빠가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 하나는 괜찮아. 근데 두 개 다 닥치면 그때는 아빠 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겪지 않도록 아빠가 좀 빨리 회복을 해주세요. 사기당한 피해자임에도 자신을 탓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저죠. 욕심이 많으니까. 저는 근데 평생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피해자들은 경찰이 빨리 범인들을 잡아 한 푼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죠. 의대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해도 30년 후에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간 이를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일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이 시각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전해주시죠.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는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과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파업과 휴진, 국가고시 거부 등이 있었던 지난 2020년을 언급하면서 이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맹휴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5,000명 이상씩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려도 2050년 2만 8천여 명의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최소 5,50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리라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3.5명의 55%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 정원 확대폭 발표를 미루기로 했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덕인데
이러다간 자국 전기차 다 고사하겠다 싶었는지 세계 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단연 중국입니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인도량의 30%를 넘겼고 중국 비아디는 테슬라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20% 가깝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유럽연합은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Global markets are flooded with cheap Chinese electric cars. And their price is kept artificially low by huge state subsidies. So this is why we are launching an anti-subsidy investigation into electric vehicles coming from China. 과세 대상의 중국 업체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와 BMW 등 전기차도 포함됩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sera l'ouverture de ce guichet. Pourquoi? Parce que d'abord nous voulons qu'il soit juste, bien ciblé, et ensuite nous voulons qu'il permette l'accès à des véhicules électriques qui sont produits en Europe. 우리나라도 전기버스는 절반, 전기 화물차는 5대 중 1대가 중국산인 상황입니다. 우리 전기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 확산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점점점 자국 중심주의 정책들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지원 제도라든가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중국 비아디는 지난해 전기 승용차 등 6개 모델 상표를 우리나라에 등록하고 진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일석변영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엄격한 공직생활의 대표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남은 $10의 공금을 반납. 집무실에선 전화 한 통, 종이 한 장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일화는 관가의 전설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청백리의 모습과는 아주 딴판인 일들이 요즘 우리 관가와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의 술값과 호텔비 등을 결제하며 흥청망청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위 간부의 간 큰 횡령이 알려졌죠.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지난 3월 회의비로 쓰겠다고 보고한 뒤 12일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3,300여만 원을 결제했는데 술집에서 쓴 것만 14차례에 걸쳐 2,838만 원이나 됩니다. 2주일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술집에 14번이나 들러 한 번에 200만 원 이상씩 돈을 뿌리고 다닌 겁니다.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에선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만 148만 원을 썼는데 모두 지방 출장과 회의를 명분으로 한 씀씀이었습니다. 윗물이 막지 않으니 아래도 뻔하겠죠. 서류를 조작해 교육 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은 3급 직원을 비롯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도 최근 5년간만 18명에 달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지원하라고 국민 혈세를 퍼주었더니 해킹을 막으라고 준 그 돈을 말 그대로 국민 혈세를 해킹에 빼돌리는 데 쓰다니요. 자기 식구들이 빼가는 돈도 못 잡아내고 심지어 수천만 원을 쓰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이들이 과연 진짜 해커들은 잡을 수 있을까요? 외부에 있는 해커는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날 텐데 말입니다. 아빠 찬스, 선관위의 지인 찬스에 이어 이제는 법카 찬스까지. 찬스, 이 기회가 많다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 찬스라는 말이 이렇게 씁쓸하게만 들리는 걸까요? 김주아 그런데 오늘은 청백리는 희망사항인가? 그렇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인데요.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3위의 주인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SG와 NC 중 오늘 밤 웃게 되는 건 어느 팀일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KBO 최고 투수인 NC 패디가
6회 투아웃까지 완벽한 투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기아 고종욱의 타구가 패디의 오른팔을 강타하고 패디는 주저앉습니다. 패디의 예기치 않은 강판은 나비 효과로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NC는 기아의 뼈아픈 역전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비슷한 시각 잠실구장에서도 변수가 발생합니다. 9회 두산 양의지의 애매한 뜬공을 SSG 오태곤이 따라가지만 놓쳐버립니다. 끝났어야 할 경기가 투아웃 1, 2루로 바뀌고 장타 한 방이면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몰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SSG 마무리 서진용의 직구에 강승호의 배트가 헛돌며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SSG가 NC 두산과의 숨막히는 3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에이스 김광현이 선발로 등판하는 최종전에서 SSG가 승리하면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3위가 확정됩니다. 지금 상황을 다 직시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기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만 SSG가 오늘 지면서 NC가 이긴다면 두 팀의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만큼 NC 역시 총력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정규 시즌 최종일까지 펼쳐지게 된 3위 쟁탈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건 한 팀뿐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따스했지만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질 텐데요. 천안을 비롯한 내륙 깊숙한 곳은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경남 함양이 낮 동안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은 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14도로 출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더 강한 한기가 밀려들면서 이번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